자, 제목 한번 봐주시죠. 스페셜합니다. 네. 르노 닛산 사태의 주범이 누구냐? 여기 제목에 쓰여 있죠. 트럼프, 마크롱, 아베라는 얘기고요. 이와 관련된 얘기들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일상적으로 알려져 있는 거는 뭐 카를로스 고은이 이 탈출국을 벌였다라든지 배임을 거쳐가지고 일본에서 잘려서 체포가 됐다 뭐 이런 얘기들만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거는 개인 기업의 비리나 또 그와 관련된 뭐 그 어떤 기업과 관련된 이런 내용이라고 봐서는 안 되고요. 세계 자동차 시장 그리고 어 미국과 프랑스의 갈등 그리고 중국의 개입 그리고 미국의 적극적인 의사가 반영된 사안 안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고 이걸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본이 얼마나 법적으로 위법적인 행위들을 저질렀는가 이게 이제 오늘 우리 얘기의 핵심입니다. 근데 여기에 관련된 내용들과 배경들이 굉장히 복잡해요. 근데 지금까지 나온 방송들은 이걸 수박 겉핥기식으로 그냥 대충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 이게 에, 그 모든 내용들을 파악하기가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얘기는 상당히 시간이 좀 걸리긴 하겠지만 전반적으로 들어보시면 일단 스펙타클한 재미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짜릿한 법정, 쫄깃한 법정 드라마도 있고, 그 다음에 알려지지 않은 이 EU와 미국과 일본 간의 갈등, 거기에 조연으로 중국까지 참여하게 되는 뭐 이런 국제적인 스토리가 끼어 있으니까 비즈니스 스토리가 끼어 있으니까 관심을 갖고 한번 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뒤에 이제 많은 언론들이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난리법석으로 꾸미고 있는데 주로 일본과 프랑스의 언론이 이걸 가지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거고 미국 언론은 말이죠. 나몰라라 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근데 에, 이 내용들이 뭐냐면 사실 이게 이제 배후 조종자가 사실 미국이거든요. 좀 이따 나오겠지만 그래서 미국이 일종의 자기는 관계없는 척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숨기고 있었는데 사실 이번 탈주국에 직접적인 도움을 줬을 걸로 예상되는 국가가 미국입니다. 일본이 아무리 사법 체계가 이렇게 좀 허술하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이제 범죄자가 그것도 뭐 정식적으로 공항을 통해서 빠져나간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거기에 동원된 인력들도 그린벨에 그러니까 미국의 특수부대 요원들이었고 뭐 여러 가지 정황 안에서 미국이 얘네를 빼낸 정황들이 보여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오늘 날짜죠. 1월 8일 날 저녁 10시에 일종의 이제 라이브 방송으로 국제적인 기자회견을 하기로 돼 있습니다. 카를로스 곤이. 근데 그 이전에 미국 뉴스 채널하고 먼저 인터뷰를 해버렸어요. 근데 인터뷰 내용을 보니까 얘네가 미국하고 어느 정도 얘기가 끝났구나라고 하는 정황들이 보이기 때문에 그 뉴스를 하기 전에 제가 미리 이 방송을 내고 있는 겁니다. 원래는 그 방송을 듣고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미 미국 방송에서 어떤 방향으로 틀지가 나와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먼 길 가야 되는데 오늘 고난의 행군이 예상이 됩니다. 자, 일단 핵심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되는 게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느냐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 일을 꾸민 배우가 무엇이냐. 그리고 이걸 집행한 일본은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가. 그리고 이 일은 무엇을 목적으로 했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한 거를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을 개인의 뭐 일탈이라든지 기업 사건으로 봐서는 안 되고요. 자동차 산업 패권에 관한 또는 EU와 미국이 지금 경쟁하고 있는 결별하고 있는 상황에서 EU의 중심축인 마크롱을 트럼프가 어떤 방식으로 견제하려고 이런 일을 벌였는지를 알아봐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굉장히 국제적인 패권하고 연관된 사건으로 들여다봐야 된다는 겁니다. 먼저 이 카를로스 곤 회장 전체적인 지금까지 사건의 흐름 간단한 개요들을 먼저 정리를 해볼게요. 여러분이 알고 계시겠지만 1990년대까지 일본 내 토요타와 닛산은
1, 2위를 다투는 굉장히 잘 나가는 자동차 메이커였습니다. 근데 90년도가 이제 굉장히 그 파란이 많은 연도였죠. 경제가 안 좋아지면서 전 세계적인 공황이 온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토요타나 닛산 같이 그 수출에 의존하는 또 해외 지점이 많은 공장이 많은 경우에는 굉장히 심각한 그 영업에 타격을 입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닛산이 그 중에서도 가장 큰 타격을 입게 된 거예요. 왜 닛산의 경영이 그 당시 특히 어려워졌냐면 그 당시 도요타가 이제 렉서스라고 하는 자체 모델을 내놔가지고 대히트를 쳤어요. 90년대. 그리고 이제 혼다도 나름대로 꾸준하게 미국 시장에서 성공을 하고 있었는데 닛산도 사실은 미국하고 관련이 많은 회사였기 때문에 닛산도 뭔가 파워 브랜드를 내보려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좀 더 고급차 시장에 뛰어들기 위해서 인피니티라고 하는 모델을 공개했는데 이 인피니티가 연달아 실패를 한 거예요. 그래서 부채가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인피니티 매니아층이 두터운 걸로 알고 있는데 실패를 했어요? 이게 이제 인피니티 모델들이 한 3개 정도가 출시가 되는데 네. 말 그대로 매니아들한테 먹혔지만 이게 이제 말하자면 중저가를 원했던 당시의 경제 상황하고 포커스가 맞질 않았고 그리고 이제 뭐 모델이라든지 디자인 같은 게 참신했지만 시장의 반응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한 1990년대 들어서 닛산의 경영 실적이 엄청나게 나빠진 거예요. 그래서 부채가 한 전체 매출, 게 얘네들이 1년에 올리는 매출의 70%까지 올라간 거예요. 한 30조 원 가까운 기업 부채를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벌어도 부채로는 해결을 못하게 되는 기업 운영 상태가 된 거라 여기에서 이제 국제시장에다가 돈을 빌리러 나온 거죠. 이찬은님, 윤대발님, 윤희라님 후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닛산은 이제 돈을 빌리기 위해서 벤츠, 클라이슬러 뭐 이런 업체들하고 접촉을 했는데 이쪽 업체들은 자기 발등에 불이 먼저 떨어진 거예요. 왜냐면 미국이 제일 심각한 상황이었거든. 그래서 자기 발등에 불을 해결하지 못해서 손을 못 댄 상태였고 의외로 르노가 이 거래에 응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르노가 닛산의 지분을 당시에 44%를 현금으로 인수를 하고 그만큼 부채를 바꿔줬어요. 갚아준 거예요. 그리고 다시 닛산은 그 르노의 지분을 15%를 인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 주식을 맞교환하는 형태가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르노는 이 44% 나중에 이제 한 33%, 35% 정도로 이제 줄어들게 됩니다만 아무튼 44% 지분을 인수하되 이게 다 의결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그 닛산의 경영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되는 반면에 닛산의 15%를 인수했지만 이게 의결권이 없는 주식으로 인수를 하게 된 겁니다. 그게 이제 통합 조건이었던 거죠. 그래서 양쪽 회사는 통합이 된 게 아니라 주식 교환을 통해서 경영을 공동으로 하는 형태로 운영이 되게 된 겁니다. 이걸 이제 얼라이언스 시스템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서로가 갖고 있는 시장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마케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공유하면서 협업해 나가는 체제지만 양쪽 회사는 따로 운영되는 형태가 이제 이 얼라이언스 운영 형태였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합쳐진 상태에서 당시 닛산의 카를로스 곤이라고 하는 경영자가 99년도에 취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가셨죠? 네.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이게 그 90년대에 돈이 없어서 빚이 너무 많이 늘어났고 이 빚을 갚고 운양을 정상화하기 위해서 닛산한테 돈을 빌렸는데 회사를 팔 수는 없는 거예요. 팔긴 아까우니까 서로 주식을 교환하고 그 이제 차액을 지원을 받아가지고 회사를 살리는 조건으로 이제 그 르노가 지정한 게 르노 회사에서 지정한 경영자가 통합 관리를 하게끔 만들었고 이때 취임한 사람이 카를로스 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카를로스 곤은 들어오자마자 가열차게 구조조정을 합니다. 직원 한 15% 정도를 순식간에 잘라버려요. 그리고 계열사들을 계속 팔아 없앱니다.
근데 이제 일본의 그 기업 구조조정 그 역사를 보잖아요. 그러면 사실 인원만 감축하면 대부분 살아납니다.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본 기업이라는 데가 사실 이게 좀 복마전이야. 일단 들어가면 평생 직장을 보존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냥 말단으로 들어와서 4, 50년 동안 진짜 아무것도 몰라도 자리를 지키고 퇴직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은 데다가 특히 기업들 같은 경우에 그 국가사업을 하는 기업이나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 낙하산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직원의 한 70%가 낙하산인 거야. 그러니까 뭐 누구 국회의원 아들이나 장관 아들이나 이런 애들을 막 받아가지고 걔네들을 직원으로 보듬고 있기 때문에 경영이 방만해지는 거예요. 거기다가 주로 그 뭐라 그러나요? 계열사 또는 뭐 납품업체 이런 것들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전부 다 이런 그 뒷거래를 통해 가지고 단가를 높게 받거나 어느 한 회사에 몰아주거나 뭐 이런 식의 경영이 일본 기업의 경영이거든. 근데 그렇게 해줘야 일을 따고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있고 뭐 행정 업무를 보는데 유리해지다 보니까 이 인사 문제나 경영 문제를 그런 방식으로 방만하게 경영하는 게 일본 기업의 가장 큰 문제였다는 거지. 근데 외국인 경영자가 와서 그걸 과감하게 다 쳐내버린 거예요. 그럼 누가 잘리겠어요? 낙하산들 잘리고, 거래 말하자면 뒷돈 받아먹던 친인척들 기업들이 다 잘렸겠지. 그렇게 되면 카를로스 곤을 닛산의 주주들이나 회사 그 중진들이 좋아할까요? 네. 아마 저 나쁜 새끼라고 저거 어떻게든 나중에 그냥 잘라버려야지 복수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을 거예요. 근데 카를로스 곤 입장에서는 이게 당연한 거고 자긴 그거 하고 내 나라 아니니까 나 맘대로 후려도 되지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것만 했는데 사람만 자르고 납품업체 조금 바꿨는데 3년 만에 흑자로 돌아서기 시작한 거예요. 흑자로 돌아섰을 뿐만 아니라 매출이 계속해서 상승한 겁니다. 그때 이후로. 그래가지고 90 말씀드린 대로 99년에 들어온 회사가 2001년부터 흑자를 내더니 2008년 정도 가니까 이게 거의 도요타 규모로 커져버린 거예요. 르노 리산이. 네, 르노 닛산이 도요타 규모로 커져버린 거예요. 근데 이게 좀 들여다보면 이게 뭐 해외에서 성과를 많이 올려서 그런 거 같은 느낌이 들지만 사실 그 르노라는 자동차 회사가 애초에 기술력도 좀 떨어지고요. 승용차 시장에서는 브랜드가 없는 차거든요. 그러니까 르노 입장에서는 닛산이 만든 차를 그 자기네 영업 라인에 뿌림으로 해서 막대한 수익을 얻게 되는데 닛산 입장에서는 르노의 2배가 넘는 매출을 올리는데도 불구하고 그 수익들이 다 닛산의 수익이 르노로 흘러 들어가는 꼴을 봐야만 되는 거예요. 왜냐면 주식도 이미 35% 이상을 가지고 있는 데다가 경영자가 그런 방식으로 경영을 하다 보니까 일종의 프랑스를 위한 일종의 편의 경영을 진행을 했던 거죠. 사실 카를로스 곤은. 그러니까 르노는 매우 행복해졌고 닛산은 살아나긴 했지만 찜찜해진 거예요. 그러던 와중에 이제 미쓰비시까지 경영 상태가 이제 위험해지기 시작했었고 이렇게 위험해진 상황에서 이제 35%의 주식을 닛산이 인수해서 미쓰비시, 닛산까지 통합해가지고 관리를 하는 체제로 3사가 한꺼번에 엮여버리는 체제로 이게 변화가 된 거죠. 미쓰비시 자동차. 그렇죠. 말씀하십니까? 미쓰비시 자동차 부분을 추가로 영입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 미쓰비시 자동차를 포함한 규모가 도요타하고 거의 맞먹을 정도로 커지면서 매출이 2배 이상 성장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1000만 대 이상의 자동차를 파는 회사가 닛산과 도요타 이 두 회사만이 1000만 대를 넘게 파는 걸로 세계 자동차 시장의 빅2가 돼버린 겁니다. 닛산이. 그러니까 엄청난 성공을 거뒀다고 얘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성장한 닛산이 성장한 배후에 이 카를로스 곤이라는 경영자가 있었는데
이 카를로스 곤이 2018년도 들어서 닛산을 그동안 얼라이언스 그 공동 경영 체제에서 벗어나서 인수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사들여 가지고 프랑스 회사를 만들려고 하는 시도를 시작한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건 이제 일본 측 얘기인데 닛산에 대한 애정을 갖고 있었던 애국적인 내부 직원들의 고발이 이어지면서 카를로스 곤 회장의 비리가 드러나고 그것 때문에 일본 검찰이 특수부가 출동해서 카를로스 곤을 체포했고 해임했다라고 주장하는 게 그 그림인 거예요. 애사심 때문에요? 네. 그래서 애사심과 애국심 때문에 카를로스 곤의 비리를 밝혀냈다. 이게 이제 지금까지 국제적인 언론에 알려져 있는 일종의 이제 현재까지의 썰입니다. 그러면 이 과정이 왜 이러한 과정이 일어나게 됐는가? 그 원인을 먼저 이해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사항은 이 국제적인 외교 알력에서 시작됐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일단 르노와 닛산이라고 하는 두 자동차 회사의 원료를 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이런 얘기는 아무도 안 해주더라고. 두 회사가 어떻게 해서 생겨났고 어떠한 성장을 해왔는가를 이해를 해야 돼요. 르노는 세계에서 최초로 자동차를 만든 이제 르노라고 하는 현대식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 세운 회사입니다. 원조로 따지면 이게 1898년이에요. 1898년에 현대식 자동차를 만들어 가지고 이게 왜 현대식이라고 부르면 이때 이제 르노 자동차가 최초로 그 후륜 구동 그러니까 차축을 통해 갖고 뒷바퀴를 굴려서 움직이는 방식을 처음 제안을 했고 이 방식으로 자동차 회사를 1899년에 만든 거예요. 지금부터 한 120년 전? 뭐 이 정도 되겠죠. 정확히 1899년이요? 네, 1899년 회사를 르노를 창업합니다. 자기 이름 따서. 이때 그 루이 르노 회장의 나이가 21살이에요. 근데 3년 후에 동업자가 사망을 하게 되면서 동업자를 제끼고 단독으로 사업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당시에 뭐 자동차 수요가 뭐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승용차가 도로도 마찰길인데 승용차가 잘 팔릴 리가 없죠. 근데 22년도에 이제 대공황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소형차라든지 이 화물 트럭 같은 쪽에 굉장히 수요가 많아집니다. 그러다가 2차 세계대전이 터지게 되죠. 그래서 이 2차 세계대전에 군용 트럭을 납품하면서 르노가 엄청난 성장을 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 과정을 거치면서 히틀러랑 손을 잡은 거예요. 즉 나치하고 손을 잡고 독일의 주요 군용 트럭들을 르노가 생산해주는 오류를 범합니다. 그럼 프랑스는 전쟁 끝나고 나서 전범들을 굉장히 혹하게 다스린 거죠. 그래서 전쟁이 끝나고 나서 뭐 르노는 법적으로 처벌을 받았지만 회사 자체가 국유화가 돼버려요. 회사를 뺏어버립니다. 나치에 협력했다는 이유로. 그래서 이름만 르노지 르노 자동차는 프랑스 국가가 운영을 하는 국유 기업인 거예요. 그래서 국유 기업으로 운영이 되면서 이제 뭐 주식 지분을 쭉 이제 뭐 내다 팔았겠죠. 내다 팔면서도 한 15%의 지분은 아직도 국가가 가지고 있는 일종의 이제 국유 기업으로 지금까지 유지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아까도 말했듯이 얘네들이 승용차를 생산하거나 뭐 기술을 개발하는 능력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국제시장에서 인정을 잘 못 받고 있었고요. 특히 이 프랑스가 생산성이 좀 떨어져요. 프랑스 노동자들이 일을 잘 안 합니다. 일주일에 40시간 이상 하면 엄청난 중노동인 줄 알기 때문에 그리고 1년에 3개월 이상을 안 쉬어주면 안 돌아가는 게 프랑스의 노동 그 상황이기 때문에 프랑스 안에 있는 르노 자동차는 이 생산 경쟁력이 없어요. 그리고 뭐 혁신이나 디자인 개선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질 않기 때문에 늘 그 쩌리 브랜드로서
국가의 지원을 꾸준히 받으면서 겨우 이제 명맥만 유지해오던 뭐 그런 회사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윤대발님, 명진영님, 하늘양님, 알향남 사랑님 후원 감사합니다. 그래서 르노의 최대 주주는 이제 프랑스 정부인데 이 르노를 의욕적으로 살리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마크롱, 지금 프랑스 대통령입니다. 마크롱이 대통령이 되기 전에 뭐 최연소 대통령으로도 기록을 세웠지만 그 이전에 경제장관이었어요. 경제장관. 그래서 이 르노의 대주주인 거를 인용을 해가지고 르노에게 일종의 프랑스 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일을 해라. 즉 정치적인 이유로 이제 르노를 통해 가지고 일본의 자동차 기술이라든지 어떤 우수한 기술들을 프랑스 안에 입식시키고 가급적으로 르노를 통해서 이제 닛산의 어떤 기술과 영업이익을 뽑아와 가지고 경제적인 실적을 올리는 데다가 집중적으로 압박을 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경제장관일 때부터. 그래서 자기가 이 시기 때 경제장관이면서 르노의 15% 지분을 갖고 있지만 30%의 의결권을 발휘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서 통과를 시켜요. 그래서 사실상 르노의 실제 지배 주주가 국가에서 벗어날 수 없게끔 르노를 올가맵니다. 그리고 본인이 대통령으로 올라가게 되고요. 이제 카를로스 곤 회장도 2018년에 말하자면 그 대표이사로 2기를 할 건가 아닐까 안 할 건가에 대한 투표가 이제 시작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주주가 르노이기 때문에 이제 르노의 결정에 의해서 카를로스 곤이 지속적으로 이제 그 지금 통합법인 르노 닛산 법인의 회장을 2기를 할 수 있을 거냐 안 할 거냐라고 하는 결정을 해야 되는 시기가 2018년에 오는데 이때 이제 프랑스 대통령인 이 마크롱은 그 결정권 30%를 쥐고 있으니까 그 결정권을 무기로 해가지고 카를로스 곤한테 닛산을 뺏어와 통합을 해가지고 프랑스 기업으로 만들어줘라고 하는 강력한 압박을 넣게 되는 거죠. 30%의 의결권이고 지분은 15%. 그렇죠. 네. 근데 이거를 자기가 경제장관일 때 법을 바꿔서 30% 의결권을 높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30% 의결권이면 대표이사 선임의 가장 막강한 권한을 쥐고 있으니까 이 권한을 가지고 카를로스 곤을 협박한 겁니다. 닛산을 뺏어오라고. 처음에는 카를로스 곤도 이걸 반대했어요. 왜냐면 카를로스 곤 생각은 지금 있는 상태에서 운영이 잘 되고 있으니까 이거를 무리하게 통합시키는 것보다는 이 얼라이언스 상황에서 피아트라든지 다른 유럽에 있는 자동차 기업들을 몇 개 공동으로 더 사들이면 도요타를 제치고 세계 1위로 올라설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더 쉽게 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데 이거를 무리하게 사들이기 위해서 주식을 매입하고 구조조정 해제를 하면서 비용을 들이고 이런 비용을 쓰는 게 아깝다. 이 상황에서 그냥 쭉쭉 더 나가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마크롱이 강력하게 주장을 하는데 대통령이고 대주주가 너 그럼 이번에 잘릴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압박에 넘어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월급쟁이니까 대표이사. 그런 것도 있고 국가 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무게감이 있었겠죠. 그리고 이제 마크롱의 생각은 뭐였냐면 이러한 그 르노를 통해 갖고 닛산의 기술과 생산 공장 3개에 퍼져 있는 설비들을 끌어들여 가지고 르노를 유럽 안에 경쟁력 있는 브랜드를 만들어서 독일 자동차하고 경쟁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왜냐면 프랑스하고 독일이 EU의 주축 국가이고 1, 2위를 다투는 국가긴 한데 독일의 경쟁력이 워낙 막강하기 때문에 네. 프랑스가 독일에 비해서 사실 조금 말빨이 떨어지는 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그 EU가 트럼프가 취임한 이후에 굉장히 이제 미국하고 갈등을 겪고 있었고 이 갈등 상황에서 가장 극렬하게 트럼프에 반대했던 사람이 마크롱인 겁니다. 그래서 마크롱은 자기 프랑스의 경제적 독립과
프랑스 자동차 산업의 부흥을 통해 가지고 프랑스 경제를 확 일으키고 이거를 배제로 해서 미국하고 맞붙는다라는 마음으로 쉽게 말해서 닛산 탈취를 명령을 한 거예요. 그래서 카를로스 곤은 그거를 수락할 수밖에 없었고 거기에 대한 일종의 이제 우리 흔히 태스크포스 팀이라 그러죠. 합병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준비하라라고 이사회에 얘기를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야, 큰일 났다. 지금 닛산이 우리를 먹으려고 하는데 현재 있는 그 주식 구조나 지배 구조를 봐서는 쟤네들의 의도를 막을 수가 없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부분 안에서 비상이 걸리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트럼프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트럼프가 닛산과 르노의 통합을 강력하게 내부적으로 반대합니다. 그건 뭐냐면 트럼프는 자국 내의 산업을 제조업을 살려야 돼요. 그리고 트럼프가 그나마 미국 안에서 제대로 돌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유일한 사업이 자동차하고 석유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에 르노가 닛산의 통합이 돼가지고 닛산과 르노가 통합을 해가지고 이 사업을 자동차 사업의 경쟁력을 갖게 되면 미국 자동차 사업에도 필히 타격이 올 거다라고 하는 걱정을 하게 돼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부분이 뭐냐면 이 르노가 이제 자동차 기업이긴 하지만 미국하고 굉장히 오랫동안 일종의 그 경제적인 유착 관계를 쭉 가져왔어요. 이게 왜 경제적인 유착 관계가 아니죠. 르노가 아니고 닛산. 일본에 있는 닛산은 미국하고 굉장히 경제적인 유착 구조를 가져왔습니다. 그 얘기는 조금 이따 구체적으로 설명할 텐데 아무튼 이 유착 구도가 생기는 과정 중에 미국이 개발해 놓은 주요 군사 시설, 특히 로봇에 관련된 주요 기술들이 닛산에 많이 이식이 돼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핵심적인 군사 기술로 가지고 있었던 이제 위성 장비 기술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로봇 기술들이 닛산 자동차를 비롯한 닛산 그룹 안에 있는데 이게 만일에 프랑스로 넘어가게 됐을 때는 기술적 안보에 위협이 생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걸 막아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걱정한 건 뭐냐면 당시 프랑스가 미국하고 사이가 안 좋았기 때문에 중국하고 일종의 그 사업적인 영역을 굉장히 밀접하게 붙여가면서 접근할 때예요. 그래서 만일 닛산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르노가 흡수한 다음에 이걸 중국하고 합작을 통해 가지고 자동차 사업을 벌이게 되면 지금 있는 닛산의 규모나 영향력이나 뭐 중국의 자본력, 시장을 생각했을 때 미국 자동차 업계에 굉장히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일종의 트럼프는 닛산과 그 르노의 통합 작업을 아베를 통해서 방해하도록 일종의 사주를 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주의 결과가 일본과 프랑스 사이에 일종의 다툼으로 벌어지게 되고 이걸 뒤에서 배후 조종하고 있는 게 미국이라는 걸 알고 있는 프랑스 입장에서는 빡이 돌았기 때문에 마크롱이 트럼프한테 막 개기게 되는 계기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뭐 만나서 인상 찌푸리고 막 손으로 악수하고 힘주고 뭐 이런 에피소드들이 쭉 있었거든요. 이게 사실은 양국의 관계, 뭐 나토에서의 관계보다도 이 자동차 산업을 통합하려고 했던 마크롱의 계획을 트럼프가 적극적으로 저지하도록 뒤에서 지시한 걸 알았기 때문이죠. 아니 뭐 그런 증거가 있었어요? 어, 트럼프가 아베한테 지시를 했던. 이제 그 지시에 대한 내용은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일본의 그 닛산 얘기가 워낙 기니까. 그래서 그게 대표적으로 드러난 사례가 어디서 보이냐면 2018년 그때가 이제 11월인 것 같은데 그 당시에 1차 대전 종전 100주년 기념식이 유럽에서 열립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나토를 비롯한 승전국들이 프랑스에 모여가지고 대대적인 일종의 이제 회의를 그 뭐랄까 세레머니를 했죠. 그래서 그 자리에 모인 자리에서 그 마크롱이 트럼프한테 대놓고 이제 나토에서 미국을 몰아내야 된다. 면전에다 대고 얘기를 한 거죠. 이제 유럽군을 창설해가지고 미국의 영향력을 완전히 나토에서 빼내야 된다라는 방식으로 연설을 해버립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완전히 이 빡이 돌아버진 거죠, 트럼프가. 이게 2018년 11월 11일에 있었던 종전 100전 기념식에서 이 두 정상이 완전히 부딪혀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딪히고 난 지 딱 일주일이 지난 19일에 카를로스 고온의 체포 작전이 시작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체포가 된 카를로스 고온이 나중에 이제 쫓겨나서 이 모든 통합 작전이 떨어지고 나니까 이제 프랑스도 강력한 외교적인 일종의 이제 그 제재를 일본에 가하기 시작하는 거죠. 닛산 회장직에서 밀려나게 되죠. 밀려남과 동시에 구속이 돼버리기 때문에 네. 프랑스에서는 이제 이 사람 구해낼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인도를 해줘라. 프랑스 법원으로 인도를 해줘라. 라고 프랑스가 요구합니다만은 일본은 거절합니다. 일본은 범죄인 인도 조약이 안 돼 있는 나라거든요. 원래 일본이 범죄인 인도 조약을 맺은 나라가 딱 두 나라 있어요. 어딜까요? 미국과 한국입니다. 미국과 한국을 빼고 나머지 198개국과는 범죄인 인도 협정을 안 맺는 나라가 일본인 거예요. 왜 미국과 한국일까? 이거는 미국의 편의에 의해서 안은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아무튼 그런 상황에서 인도를 거부하게 되니까 2019년 1월 달에 프랑스 경찰이 일본 올림픽 회장을 조사하면서 뇌물을 줘갖고 프랑스 검찰이 네, 프랑스 검찰이 뇌물을 줘갖고 이제 뭐죠? 올림픽 유치를 했다. 아프리카 의원들이나 몇몇 의원들한테 돈을 줬다. 그 돈은 싱가포르 법인에서 건너갔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혐의를 씌워가지고 이걸 국제정치적으로 풀어내죠. 그러니까 일본은 IOC 위원을 사퇴를 시키고 그런 사실이 없다고 잡아떼면서 일본, 프랑스, 미국의 관계가 아주 최악인 상황으로 2019년도부터 유지가 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뇌물 혐의 소식은 2016년에 처음 드러났고 그거는 쭉 있어 왔는데 네. 2019년 1월 달에 이제 프랑스 검찰이 전격적인 수사를 시작한 게 이거하고 연관이 있다라고 봐야 되는 사안이라는 거죠. 자, 제이선 형님, 좋은 세상님 후원 감사드리고요. 제이선 형님 또 후원까지 하고 그러세요. 네. 그래서 아무튼 르노 자동차란 회사는 르노가 뼈 빠지게 만들었지만 트럼프가 아니라 히틀러랑 손 잘못 잡았다가 나라에 뺏긴 회사고 그 빌비라던 회사를 프랑스가 갖고 있다가 닛산이 저렇게 자빠진다고 하니 저거 한번 인수해 볼까라고 인수를 해보니 한 10년 굴려보니 굉장히 짭짤한 회사인 거예요. 그래서 요걸 아예 먹어가지고 프랑스가 세계 자동차의 탑3에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나서니까 트럼프가 내 그 꼴은 못 보지 라고 해서 아베하고 같이 장난질을 쳐가지고 이 작업을 막은 거다라고 하는 전제를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닛산은 어떤 회사인가? 이걸 또 다시 알아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웃기는 회사거든요. 이 회사도. 네. 어떻게 웃기는지 내용을 보자면 자, 이 일본도 닛산이라고 하는 회사가 그 자동차의 그 뭐랄까 원조라고 봐야 되는데 사실 닛산 자동차가 처음으로 자동차 회사를 만든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 처음 자동차 회사를 만든 사람은 지금 이름을 잠깐 볼게요. 하시모토 마사지로라고 하는 일본 사람이 1908년도에 미국의 디트로이트를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자동차 산업을 보게 되는 거죠. 야,
일본도 자동차 산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일본으로 들어와서 투자자들을 모아갖고 가이신사 자동차 공업사라고 하는 일본 최초의 자동차를 회사를 만듭니다. 근데 그 당시는 이제 아무런 설비가 없잖아요. 설비도 없고 기술도 없고 부품도 없으니까 미국에 있는 부품과 자동차 회사들의 설비들을 도입해가지고 그걸 바탕으로 해갖고 자동차 회사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일본 최초의 자동차 회사, 가이신샤 자동차의 처음 시스템을 이식해준 회사가 미국의 그레암 페이지라고 하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결국 일본의 자동차 산업은 전부 다 미국에서 그대로 입식돼서 들어간 겁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처음에는 일본에서 그 노후 생산 설비들을 들어와서 만들긴 했지만 어찌 됐거나 일본은 1900년도 초반에 1911년에 이미 자체적으로 자동차를 생산하는 공장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부터 일본의 자동차 산업은 그레암 페이지라고 하는 미국 회사와 미국의 어떤 그 종속 관계가 쭉 유지되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부품도 없고 뭐 기술도 없고 기술자도 없고 디자인도 없기 때문에 사실은 그레암 페이지가 일본에 들어와서 분사를 만들었다. 분공장을 만들었다고 봐야 할 만큼 일본 자동차가 만들어지는데 역사적인 도움을 줍니다. 그럼 닛산은 언제 등장하냐면 1930년대에 닛산 상요라고 하는 이게 우리로 말하면 그냥 닛산 산업이죠. 그러니까 닛산이란 말이 일산입니다. 일본에서 만든다. 일본에서 생산한다. 일본의 산업이라고 하는 일산인 건데 일산 상업이라고 하는 닛산 상요라고 하는 회사를 창업한 아이카와 요이스케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기존에 있는 가이신사 자동차를 인수를 해요. 이때부터 닛산 자동차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닛산 자동차는 창업이 아니라 일종의 이제 먼저 만드는 회사를 사들여 가지고 닛산 자동차로 본격적인 출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닛산 상업이라고 하는 회사 사실은 장사하는 회사지 생산을 하던 회사가 아니었어요. 근데 이 닛산 상요라고 하는 회사가 돈을 엄청나게 뿌려가지고 어디서 나온지 모르는 엄청난 돈을 뿌려가지고 그 당시 히다치하고 같이 일본 내에 있는 거의 모든 자동차 부품을 비롯한 산업 소재 부품 사업을 싹쓸이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부품 사업을 독점하고 거기에서 얻어진 부를 가지고 결과적으로 닛산 자동차까지 인수할 수 있는 형태를 만든 거죠. 그래서 이 닛산 자동차가 이제 1934년도에 이름이 명명이 됐고 이때부터 아이카와 요이스케를 닛산 자동차의 창업자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자, 문제는 이 사람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굉장히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는 부자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일본이 이제 대동아 전쟁을 비롯한 그 침략 전쟁을 일으키게 되면서 군수기업으로 성장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일본 4대 군수기업으로 성장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히다치는 이제 트럭이라든지 뭐 탱크라든지 이런 중장비, 불도저 같은 것들을 만드는 그 회사로 성장을 했고 거기에 들어가는 부품들과 자동차, 화물차 이런 것들은 닛산이 만들어서 공급을 하는 방식으로 엄청나게 커집니다. 그 당시 일본의 GDP 50%가 전부 다 군수산업으로 역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고 4대 군수산업 중에 하나로 성장을 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돈을 벌게 됐겠죠. 그래서 이 회사가 성장한 배경을 한번 잘 살펴봐야 되는데 이 배경을 알 수 있는 결정적인 사건이 1934년도에 일어납니다. 만주국은 아시죠, 여러분? 네. 일본이 이제 만주에 세운 괴뢰국인데 그 당시에 이 만주 괴뢰국의 재정 담당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 기시노부스케, 아베의 외할아버지입니다. 아베의 외할아버지의 초청을 받아서 닛산이 만주국으로 본사를 옮기게 됩니다. 즉
만주국에 있는 회사로 본사를 옮기고 거기에서 일본 군수물자들을 생산했고, 일본에서 만들어진 공장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그 군수 공장에서 만들어진 제품으로 일본 군수 산업을 독식하게 된 거죠. 결과적으로 기시 노부스케의 도움에 의해 가지고 닛산이 성장했다고 봐야 되는 거고요. 일본이 패전을 앞두게 된 직전 1944년에 만주국에서 빠져나와 가지고 도쿄로 회사를 슬그머니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전쟁이 났고 패전 이후에 닛산이 당연히 이제 전범 기업이기 때문에 완전히 분해가 됐겠죠. 그 기업이 다시 결합을 해갖고 지금의 닛산 자동차로 재기하는데 정치적인 도움을 줬던 사람이 누굴까요? 기시 노부스케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닛산이란 기업은 사실상 아베의 친정 기업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닛산이 방만한 경영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아베네 집안, 자민당 집안하고 엮여져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처음에 반대를 무릅쓰고 미쓰비시 자동차를 인수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이 원류가 둘이 아베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미쓰비시랑 아베랑 굉장히 밀접한 관계였어요. 그건 뭐 전 방송에서 설명을 드렸죠. 미쓰비시는 사실상 아베를 먹여 살린 기업이다. 그래서 미쓰비시와 닛산이 합쳐졌다는 거는 아베의 친한 후원 그룹 두 개가 합쳐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업을 프랑스 기업이 먹어버린다는 거지. 프랑스 기업이 할아버지 때부터 지켜온 우리 집안의 친척 기업을 먹어버리려고 한다는 사태가 났었을 때 아베가 이거를 그래 너 먹어라 라고 얘기하면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